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영수 부동산 통계센터장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감정부동산 통계센터장 김영수입니다. 2014년 아주 경제신문 부동산 정책 포럼에 이렇게 초청받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부동산 시장 현황 진단과 주택시장 정상화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시장 환경, 시장 동향,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 이슈. 아무래도 그 주택시장에 지금 최근 다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관련한 정상화 과제 시사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환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미시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좀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인사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그 2012년 말 국민 순자산이 이제 1경 630조 원이고요. 실물 자산이 1경 731조 원인데, 사실은 이 규모가 얘기가 될 게 아니고 순수한 금융자산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자본 축적 측면에서 너무 한쪽으로 실물자산 위주로 비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택의 시가총액은 12년 말 기준에서 3,094조 원 정도 되는데요. GDP 대비 비율이 2000년 기준에서 1.6배에서 2.2배로 증가해 왔습니다. 토지자산 같은 경우 이제 국제비가 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자산의 배율은 2000년 기준 3.1배에서 2012년 기준 4.1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90년대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6.4배, 5.3배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일본도 지금 2.4배 내지 2.8배 수준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프랑스나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 캐나다는 거의 1.3배, 1.6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토지 자산 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국가별로 자산 추계 방법에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자산 추계를 할 때는 대부분 가표 기준에서 총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우리나라는 제가 처음에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계를 한번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 추계 방법이 개별 지가를 하지 않는 자산, 그 다음에 현실화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 과표 기준한 추계 방법에 비해서는 좀 과대가 아니죠. 다른 나라가 과소 추정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정하면은 한 3.5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토지 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낮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다음에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인데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 이슈가 되어온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연구는 굉장히 좀 적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최근 10년간 0.5% 정도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률은 많이 증가되고 있고, 노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15년 기준에 16%, 30년 기준에 3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60만 명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릅니다. 특히 그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 기준에서 1,005만 가구로 증가할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의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하고 관련해서 인구 구조에 따라서 토지나 주택 수요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도 다소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 주택의 구매 수요는 줄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이나 그런 사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대형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중소형 주택은 증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정책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주택 가격의 급등이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상승하는 억제 정책을 써왔고요. 구체적인 정책 예로서 양도세 중과 또 분양가 상한제, 종부세도 이때 최초로 도입됐죠. DTI도 개념도 이때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다음 이명박 정부에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가 주요 이슈였고요. 그래서 집값 하락을 완화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완화, 또 취득세 감면, 거래 활성화 정책들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주택 시장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고요. 특히 이제 임대 시장에 대해서 최초로 물론 그 전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관심을 쏟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완화, 취득세 감면, 그다음에 공유용 모기 지원이랄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토지 시장 동향인데요. 집가 변동률은 사실은 과거부터 쭉 보면 단기 5년, 장기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여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1~2% 미만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동향인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해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8.28 대책 이후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임대소득 과세 방침 이후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그동안 꾸준히 상승해온 지방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전세 가격은 임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요. 이거는 계약 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3월 기준이면 이제 5월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0.78%, 수도권은 0.52%, 서울은 아직 0.42% 상승했고요. 전고점 대비는 수도권 기준에서 약 10% 정도 하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비율도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있는 제도이고, 사실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가 아니면 존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모형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세 가격이 이론적으로는 매매 가격보다 넘어설 수도 있겠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본다면. 우선 수도권 평균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70% 정도고요. 수도권이 66.4%, 지방이 73%, 서울이 65%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대비 상승 추이를 보면은 수도권이 과거에 2012년 1월 기준에서 56.5% 정도였다가 2014년 5월 기준으로는 66.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전세가 비율 상승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66% 수준 된다는 것은 기대 대상 가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택 미분양 동향인데요. 주택 미분양 물량은 8개월 연속 감소했고, 특히 소형주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는 전국이나 수도권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시장에는 전반적으로는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택 거래량 동향입니다. 거래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대비 실제로 매매하는 시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타일 매기가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달 내지
60일 신 거기 때문에 한 달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익 대책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거래량이 증감이 나타난 시기가 5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달 전으로 보면 한 3월 정도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그 직전 연도를 보게 되면 취득세 감면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래량이 5월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3월 정도나 3.5월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소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 매매하고 전세 수급 동향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감정원에 한 245명 정도 매월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공급이 많고 지방은 다소 수요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급이 많은 수준이고요. 매매는 전세는 지금 수급 불균형이 종전보다는 좀 완화됐습니다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전세 수요가 많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한국은행 주택 가격 전망 CSI하고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심리 동향 관련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2012년 6월 이후에 계절적인 요인은 좀 있습니다만 쭉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2월 이후에 좀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인데 이거는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부동산 대국민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명에 대해서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다는 응답이 한 25% 정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85평방미터 아파트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는데 이제 저희 감정원의 평균 가격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만 서울하고 분당에서 좀 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비율이 낮아졌고 상승은 높아졌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나 예상은 좀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보입니다만 비율로 보게 되면 역시 상승 하락이 비슷한 수준으로서 아직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이슈하고 관련해서요. 이제 아까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장 패러다임이 크게 좀 바뀌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대한 인식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티핑 포인트도 이제 좀 여러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를 거로 보여집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8년 내지 2010년 정도가 티핑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 환경은 공급자에서 이제 수요자가 중시되고 또 신규 공급보다는 지금 기존에 공급된 재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심한 경우는 재고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과거에는 매매 시장이 중요했습니다만 임대 시장이 이제 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양적 개념에서 다양화나 복합화 같은 질적 개념이 훨씬 더 중시해질 것 같습니다. 정책 환경 측면에서 이제 수급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투기 억제, 수요 제한 위주의 투기 억제가 위주였습니다만 지금 임대 시장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부분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택지나 주택에 대한 대규모 개발보다는 규제 완화와 소규모 공급, 지역적 국지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병행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금융 및 세제 측면에서도 좀 전에는 매매 시장을 지원했습니다만 이제 주로 임대 시장을 지원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세제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계속 세금 부과, 종부세나 종부세나
이렇게 강하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전체적으로 뭐 부분적인 뭐 세대 완화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 유형별 세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템 리스크인데요. 사실 그럼 시스템 리스크 이 시스템이 뭐냐 하는 또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4번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라고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그 유동성 공급 이후에 출구 전략에 따른 대응 방안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제에 큰 그 이슈가 되고 우리도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서프라임 모기지 말고 혹시 옵션 ARM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옵션 ARM이 만약에 2차 양적 완화가 없었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서프라임 못지않게 흔하게 듣는 용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 경제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아직도 리스크가 많이 상존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응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의력 대책 관련한 그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인데요. 이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계속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과세에 대한 정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뭐 거래량이 감소하고 또 아파트 위주의 또 주택 가격도 하락하는 그런 심리적인 또 실제적인 불안정 요인이 대두되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보입니다. 이의력 부동산 대책의 발표 후 경과를 보게 되면요. 3월 5일에 이제 후속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면 한시적으로 또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하고요. 또 시행규칙 또 2014년 주택 종합계획 발표 또 주택법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됐고요. 특히 그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일치 주택기금 출자하고 중공공 임대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들 관련해서 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임대소득 과세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좀 침체됐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실제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죠. 이거 관련해서 가장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로서는 LTV하고 DTI 완화를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 많은 그 연구도 나오고 있고 발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랄지 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또 임대 그 공급자 다주택자에 대한 재해석과 세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영세 서민 주거 안정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면 뭐 전세 가격 상승 우려나 또 수급 불균형 지속되는 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 주택시장 정상화 과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미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사실은 그 대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얘기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 또 서민주거 안정화, 시장 규제 완화, 주택 통계 인프라 이렇게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분류해봤고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 관련해서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LTV DTI의 제한제 완화 이렇게 서민주거 안정화 관련해서는 주거 급여 제도가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연착륙을 바라는 위해서 내용을 만들었고요. 시장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와 보유세 재검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주택시장 관련해서는 또 통계 인프라 부분이 이제 보완되고 확대돼야 됩니다. 주택 임대 통계 인프라의 확대와 실거래가 자료 활용 확대를 이슈로 정리했습니다. 주택거래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정책금융이 저도 쭉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더 확대할 부분이 있나 하는 거를 더 들여다보면 크게 사실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 공유형 모기지 및 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무주택자는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같이 완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봤고요. 다음 사실은 이제 가장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 게 LTV나 DTI 완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그 정책 효과가 완화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얼마나 미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이제 사실은 다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됐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 개별 경제 주체 LTV나 DTI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니까 한 장 정도 넘어간 것 같은데요. 우리 주택금융이 사실은 한 425점 정도 되나요? 전체 370억 주택 총액 기준으로. 근데 전세 시장이 사실은 그 사금융이자 어떻게 보면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같이 고려하면 아마 우리나라 주택 시장 전체도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LTV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런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IMF 때 사실은 개별 경제 주체 DTI나 대출 자금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우리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 자금이 많이 왔었는데요. IMF 때 우리가 충격받은 요인을 이제 단기 자금하고 장기 자금하고 이제 미스매칭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쪽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자금이 우회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금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것을 막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부분이 완화된다고 하면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지역이나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검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 안정화인데요. 이 부분은 과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좀 하나 마지막에 뺐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부분인데요. 주거급여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해외에도 그런 사례들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검증 체계를 구축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있습니다. 시장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제도도 그동안 수없이 검토되어 오고 어떻게 보면은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효성이 약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으로서도 또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완화를 검토한다면 공공택지는 유지하고 민간택지는 해제해야 하는 방안 또는 혁신도시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선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보유세제 재검토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종부세 2005년도에 도입될 때 저도 기재부 연구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같이 거의 처음부터 당시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지속적으로 완화되다 보니까 사실 제 기능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지금 이제 부동산의 유형별로 세부다 형평성 문제가 과거에 우리가
90년대에 집가 급등하면서 이제 종토세, 또 2004년대 이전에 이제 주택가격 급등하면서 종부세도 이렇게 도입되면서 세제가 큰 틀로는 그렇게 흘러왔는데요. 주택이랄지 토지랄지 상업용이랄지 그 유용별 세부담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이러한 그 정책적 요인 이외에도 통계 인프라의 확대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아까도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임대 시장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그 임대 통계가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8개 시도 단위 정도만 임대 통계가 생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월세 통계를 전국의 단위로 확대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도 단위로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월세 전환율 부분도 사실은 제가 아까 보니까 페이지가 넘어버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6.4% 정도고 또 강남 지역은 제가 기억하기로 4% 정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투자의 그 선택지로서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아직은 그 8개 시도 단위로만 생산하고 있고 또 세분화되지 않다 보니까 활용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통계도 개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실거래가도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거래가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 150만 건 이상의 실거래가 통과가 확보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활용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만 작성하고 있는데요. 연립다세대랄지 또 전월세랄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짧은 시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를 수고해주신 김영수 부동산 통계센터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